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제 짧은 생각으로 첫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그 시절에나 그 계절에 당신 티끌 없이 순수했던 마음, 누군가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온전히 사랑의 목을 맸던 제 스스로가 좋았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아내가 제 첫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고 물으면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결혼 후에도 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와 제 아내가 만난 건 중학교에 입학해서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함께 놀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별 생각 없이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동네 꿈에 불과했고, 개미를 관찰하거나 돋보기로 잎사귀를 태우고 있는 장난꾸러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얼굴만 아는 그런 상태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녀를 눈을 쫓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발선에서 기다리다 준비 땅 하고 울려 퍼지는 신호탄 없이 가랑비가 서서히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면서 몇 번 심부름을 가다가 또 몇 번을 마주쳐도 인사만 나눌 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와 아내의 어머니가 동네에서 꽤 친한 사이였기에 마주칠 기회는 더 많았지만 희한하게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예 말조차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땅 밑을 보거나 괜히 아무 관심 없는 척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어요. 제게 첫사랑의 열병은 지독했지만 결코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타고난 제 성격도 소심하기도 했죠. 일부러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녀와 같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겨우 소식을 알아내서 그녀가 하고 있는 동아리에 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기 아니면 영원히 연결이 끊어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제 모습이 이상하고 소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게 그녀를 쫓는 건 습관 같은 게 되어 있었어요. 애초에 저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죠. 더구나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헐친했으며 유머러스하기도 한 사람이었기에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둘이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꼭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했고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사이였으니까요. 한편 저는 습관과 같던 첫사랑과는 편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가지고 있던 경계심을 풀었고 그녀의 남자친구와도 함께 술을 마시곤 했어요. 저는 그 관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중 고등학교 동창생 가장 친한 이성 친구라는 수식어에 만족했어요.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스스로는 점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좋게 보이려고 우등생인 그녀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대학 진학 후에도 열심히 취업 준비에 힘을 썼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공부에는 흥미가 전혀 없었기에 대학 진학을 애초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 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짝사랑이라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힘이 들어서 혹은 누군가는 너무 아플지도 모를 외로운 사람이었겠지만 적어도 제게는 그걸 그만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제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에게 꽤 많은 고백을 받긴 했어요. 그때마다 그냥 사귈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집착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 상태가 좋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나 이제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부모님 이혼하신대. 뭐 아이 갑자기 두 분 사이 좋으셨잖아. 그 사람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다단계를 했나 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빠랑 싸우는 걸 들었어.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서 대출까지 받았대. 이런 아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는 사채까지 끌어쓴 엄마랑 못 살겠다고 하시고 빨리 이혼해서 가진 거라도 지키겠다고 난리야 막으려고 해봤지만 집은 넘어갈 거고 내가 도와줄 방법 없을까? 그게 얼만데 네가 뭘 도와? 우리 집 진짜 망할 거야. 망하는 거라고. 나 학교도 아직 졸업 못 했는데 어쩌지? 사실 엄마가 내 이름으로도 대출 받았단 말이야. 아빠한테 그건 말도 못 했어. 진짜 엄마 죽을까? 봐, 대출이 얼만데 1300 내에 신용해서 받을 수 있는 전부라고 했어. 일단 조금만 지켜보자. 알았어. 나 너무 무서워. 그러나 상황은 급박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두 분은 이혼 절차를 바로 밟았고 그 사람의 아빠는 집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고 담보로 잡힌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채업자들은 밤낮 할 것 없이 돈을 직접적으로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괴롭혔었습니다. 결국 아내 학교까지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늘 빛이 나던 그녀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빈 것처럼 캥했고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아르바이트에만 매달리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난 만큼 당연히 졸업 후에 결혼을 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녀는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제게 몇 번이나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게 저와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부모님이 나서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친구의 역할인지를 가늠하지 못했고 혹여나 그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선뜻 도움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꽤나 규모가 있는 가게를 하고 있던 어머니가 사채로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줬고 가게 중에 3호점의 운영을 맡기면서 빚을 탕감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모은 800만 원이 약간 넘는 돈을 그녀에게 빌려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주고 싶었지만 기간 제한 없이 갚으라는 말을 하면서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로부터 딱 1년 후까지 그녀는 학교 생활과 일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마치 몸을 혹사시켜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듯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그녀의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대학교 내에서 여자들을 사귀고 있었죠.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저 역시도 힘들었는데 아내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곁에서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상환했을 때서야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200만 원이야. 다음 달이면 나도 이렇게까지 바쁘진 않겠다. 진짜 축하해. 네 돈은 내가 말했잖아. 천천히 갚으라고. 근데 무조건 받긴 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당장 급한 돈도 아니고 고마워. 너랑 너희 부모님이 우릴 도와줄 줄은 정말 몰랐어. 만약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우릴 떠난 아빠도
이 일을 만든 엄마도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야. 아니야. 넌 분명 다른 길을 찾아냈을 거야.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둔 너희 어머니, 그리고 너는 그만큼 잘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냐. 하하. 아내는 제 말에 그 일이 있고 제 앞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자기 입으로 좋은 친구라고 하니까 너무 웃겨 당연하지 아닌가? 아니야. 맞아, 그 일 터지고 아무도 돕겠다고 하진 않았거든. 야, 갑자기 왜 또 진지해? 돈 때문에 사랑이 변하는 거. 정말 웃기지 않니? 아빠도 그 새끼도 결국에는 엄마, 그리고 나도 버리고 도망쳐 버렸잖아. 결국 딱 한 번 사채업자들을 봤을 뿐인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 그치? 아니 뭐 그렇지 난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웃기지만 야, 너 대단하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떤 시련이 와도 덤덤할 줄 알았거든. 하지만 그건 상상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지 막상 그 입장 되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더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거라고 말이야. 부정적인 애들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어. 이 세상에 재밌고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매번 저렇게 부정적일까? 하는 생각에 말이야. 근데 알겠더라. 내가 마냥 꽃밭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이라는 걸. 치화초가 이렇게 튼튼해.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하는 화초 봤어 그런가? 그래? 너 강해. 내가 봐도 대단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뒤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짧다면 짧은 그 시간에 그녀의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전부를 갚았고 가게를 내면서 들어간 돈까지 모두 청산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 역시도 졸업과 거의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고 제게 빌렸던 돈을 이자까지 붙여서 갚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좀 아쉽긴 했어요. 뭔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려고 한 것 같다 하는 느낌 기분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사실 난 네가 날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못됐지 뭐. 아이 그게 아니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만 깜빡였고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고 나중에는 이용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알았구나. 그런데 나는 너 부담 주려구나. 알아, 그걸 아니까 내가 야가 빠지게 이용했겠지. 만약 네가 돈 빌려주고 나랑 잘해보려고 그랬다면 난 분명 도망쳤을 거야. 돈도 절대 안 줄 거고.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그냥 내 곁을 맴돌 뿐이었지. 그래서 돈 갚았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취업하고 3개월 만에 너한테 돈 갚은 이유. 또 있어. 돈 문제로 너랑 내 사이가 엮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랑 나의 시작이 그런 식이 아니었으면 했어. 이제 다 줬으니까. 우리 새로 시작해. 그게 무슨 뜻이야? 새로 친구하자고 너 바보야. 이제 나한테 데이트 신청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뭐 데이트 미리 말할게. 난 널 이성적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하지만 노력할 거야.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 아니 이제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해. 돈이면 떠나는 그런 인간들. 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널 택한 거야. 엄마가 그러더라. 세상의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다 똑같다면 난 너로 할래? 정말 진심이야. 불타는 그런 사람 그런 거 기대하지 마. 하지만 절대로 널 배신은 안 할 거야. 그래 그러자. 그래 그러자. 그 말이 나오는데 가슴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날씨는 시원했고 바람도 부는 저녁 9월 13일. 그날 저는 마치 습도가 높은 여름에 띠박질을 한 것처럼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무의식 중에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같던 짝사랑을 끝냈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와의 첫 데이트 영화 분위기 날씨 대화, 그 모든 게 소름 끼치게 생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꿈인가 싶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제 앞에 펼쳐졌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까지 생겼죠. 전 정말 연애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래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하는 가정을 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거의 잠을 못 잤지만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삐죽거리면서 웃음이 새어나올 정도로 저는 행복했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2년 만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그 2년 동안의 연애는 아내는 제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저 스스로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죠. 솔직히 저는 상관없었어요. 사랑의 크기가 모두 같을 수 없다면 제가 더 사랑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어요.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지갑 속 구석에서 오래전에 헤어진 아내의 첫사랑과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꺼내봤는지 닳고 닳아버린 사진 속의 두 커플은 예전에 그때처럼 완벽했네요. 실은 저 역시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그 남자친구를 들먹이면서 욕을 하거나 배신자라고 화를 낼 때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무엇보다 저를 택한 이유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결혼할 때조차도 평생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평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하던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었어요. 저는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봤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사랑은 아니어도 당신이랑 만나길 참 잘했어. 라는 말을 아내가 진심으로 생각할 거라고요. 설거지 하려고 됐어. 너 앉아서 좀 쉬어. 내가 할 거야. 뭐 너도 야근해서 힘들잖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그냥 쉬어. 내가 목욕물 받아줄 테니까. 반신욕이라도 하든가. 그래? 알았어. 아, 맞다. 명절에 시부모님 댁에 가는 거 말이야. 우리 집 됐어. 내가 잘 둘러댈 테니까. 그냥 친정에 가 있어. 거기서 좀 쉬고 있으면 내가 이틀날에 데리러 갈게. 알았지. 그래도 나도 인사드리고 싶은데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이고 동생도 있고 가족들 많잖아. 근데 너희 집은 어머니 혼자고 장모님 가게도 쉬는 김에 아, 그래. 여행 가면 되겠다. 내 카드 줄 테니까. 온천이라도 다녀오는 거 어때? 마사지도 좀 받고 장모님 좋아하시겠다. 뭐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내가 빈말해. 내가 엄마랑 아빠는 꽉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편하게 쉬다가 와, 모처럼 너도 생각 없이 쉬면 더 좋고. 내 말 이해하지? 응, 고마워. 진짜 제가 잘하는 것들을 나열하면 기다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고 실망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 후에 좀처럼 더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오산이었어요. 종종 술을 마실 때마다 자신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오히려 결혼 후에 더 심해진 것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지요. 다행히 결혼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결혼 3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아내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도 없어졌을 정도로 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아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상처가 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해마다 장모님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고 오로지 자유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에게도 축복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아내는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놀라고 당황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 아이를 잘 키워낼 자신이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그리고 힘들면 사람을 써도 되니까. 말만 해. 알았지?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야. 처음이라 놀라서, 그래, 놀라서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어쨌든 내가 도울게. 늘 너한테는 네가 고마운 거 알지? 널 정말 좋아해. 알지? 오늘도 기운차게 일을 하러 가볼까? 3년 동안의 변화에서 아내의 최대 감정은 좋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잘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고작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라서 좋았어요.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에 신중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 슬프거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실제로 임신 후에는 저희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났을 때의 반응 때문에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제게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했죠. 남의 손을 타는 게 싫다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이전처럼 술을 먹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우울함에 빠져서 옛날 일을 회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가족은 없겠다. 느낄 정도로 저희는 더욱 견고해졌어요. 하지만 그 무렵에 아내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몇 년만 있다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러기 아빠, 아이? 근데 그건 내가 아는 선배도 그랬는데, 아니,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 일로 이혼까지 했단 말이야. 난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 아이를 위해서야 자주 들어오면 되잖아. 응, 영어 유치원인가도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그리고 불안해 외국인들 진짜 잘생겼잖아. 선배 부인도 그거랑 같아. 아예 그곳에서 살면서 학습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난 절대로 너 배신 안 할 거라고. 배신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이 집에서 모든 집안일을 네 손을 거쳤었잖아. 이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잘하는지 아니까 난 크게 걱정되진 않아. 제발. 아이 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다녀올게. 제발 뭐. 아이 그럼 8살인데 그렇게나 오래 애들 크는 거 금방이야.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워두자. 나 네가 오라고 하면 정말로 바로 올 거야. 진짜야. 그리고 연락하고. 그러고 오지 말고 그냥 오고 싶을 때 와도 되고 너 속이고 딴짓하면서 그 선배 부인처럼 그렇게 안 있을 거야. 저는 거부했고 아내는 일주일을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이기지 못하고 들어줬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아내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결국에는 모든 게 아내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싶었을 뿐이었고요. 그렇게 호주로 가게 된 아내는 정말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딱 3번을 그곳에 다녀왔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기니 아내는 제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고 보고 싶다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러기 아빠라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10개월은 남았는데 아내는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혼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외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와서 놀라긴 했지만 그 말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헌데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친구들과 만남이 잦아지고 약속이 번번해지고 귀가가 늦어졌지만 그만큼 해외에서의 생활이 외로웠나 보다 하고 말았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늦어 내일 입학식 참가해야 하잖아. 오늘은 늦지 마. 뭐 벌써 그렇게 됐나? 아, 어쩌지? 난 그것도 모르고 왜 너도 기억하지? 은주. 아, 대학 동아리 만났어. 대학 동창들은 안 만난다고 하더니 나도 잊어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순 없잖아. 그렇지, 잘 되긴 했어. 근데 걔가 결혼식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한대.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길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결혼 좀 늦긴 했지만 막차지 뭐 요즘 다들 늦게 결혼하기도 하고 아니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식 참석인데 이렇게 급하게 날짜를 말해주면 어떡해. 애는 어쩌라고. 입학식인데. 그러니까 근데 나랑 친했잖아. 입학식은 너만 참가해도 되잖아. 그래도 아이가 많이 서운해할 텐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게 사과하면 되잖아.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거고 그럼 얼마나 있다가 오려고 이왕 데려간 거 한 2박 3일, 3박 4일 그 정도 있을 예정이야 상황 봐서. 아, 그래? 근데 당신 저번 주에도 여행 다녀왔잖아. 애가 당신 찾아 이전에 하도 오래 붙어 있어서 그래 이참에 너랑 사이 좋아지면 좋잖아.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엄마 이러는 거 애 교육에도 안 좋아? 알았어. 그럼 잘 다녀올 테니까 애 좀 잘 봐줘. 고마워.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 일이 아니었다면 몇 년은 더 몰랐을 테고요. 아이 입학식에 갔을 때 반배정을 받아서 교실로 들어섰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가 만나러 간다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서로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일단 같은 동아리였기에 은조와 저는 서로를 어렵지 않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슬쩍 물어보니 아내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결혼 후는 저희보다 훨씬 빨리 해서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둘째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건 확실했어요. 문제는 도대체 누구와 부산을 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치사할진 몰라도 아내에게 준 카드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한국으로 돌아온 시점인 10개월 전의 내역만 줄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백화점에서의 쇼핑 목록이나 호텔 결제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 아내가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할 대목은 없었네요. 처리.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여행 바로 전날에 산 쇼핑 목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1,800여만 원이었거든요. 백화점의 이름과 매장이 고스란히 표기가 되어 있었기에 업무를 빨리 끝내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주니 뭘 샀는지 보여주더군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남자 시계였죠. 늘 언제나 제게는 솔직했던 아내였기에 충격이 더욱 컸어요. 특히나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온 뒤부터 여행이며 방문이며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던 차였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떠올린 거는 호주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누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상상을 하기 마련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만났고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며 그 사람을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면 모든 게 앞뒤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결혼할 때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저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아이처럼 소리내며 울고 말았어요.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부산에서 돌아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져볼까 추궁을 할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 수십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게 저는 더 두려웠죠. 저를 바보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한 일은 얼른 그 사람과 끝이 나서 이전처럼 돌아오길 기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바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아내 입에서 더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랑 이혼해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이라고 했어. 이미 눈치채고 있는 거 알아. 너 표정이 그래?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맞지. 그래서 기다렸어. 그런데 내가 못 기다리겠어, 이제. 아,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제 둘만의 문제? 아니야? 우리 아이는 어쩌고 너 하나의 엄마고 내 아내야. 그러니까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잖아. 그건 너도 알잖아. 나 노력했어. 하지만 너랑은 사랑. 그런 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물론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 이건 운명이고 사랑이라고 정말 미안해. 사랑. 그래, 그렇지. 넌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지. 그 사람이 누군데 아이랑 날 버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너도 알 거야. 내 첫사랑 널 버렸던 그 인간 맞아. 원망했고 미워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버렸으니까. 하지만 그 감정도 결국에는 사랑이더라. 나한텐 그랬어. 그래서 아이까지 버리겠다고.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자신 없다고 했잖아. 아이 키우는 거 점점 널 닮아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함께 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아니었어. 나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은 하나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날 놔줘. 나 미친 거 맞아? 너도 날 사랑했으니 알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내 곁에 있었어. 너 나 역시 너랑 크게 다르지 않아.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만났어.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말이야. 그 넓은 곳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그래서 운명이었다는 말이야. 남자들은 첫사랑을 가슴에 묻는다지. 여자들은 기억에 묻고. 근데 난 애초에 묻지도 않았던 거야.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그 사람 내내 그리워했다는 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너한테는 참 미안해. 너한테는 참 많은 감정이 있어. 고맙고 미안하고. 좋은 사람 미안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그게 전부야. 저도 그때는 화가 나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제 머리를 손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작은 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의 덤덤한 표정과 감정 없는 그 눈빛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넌 유책 배우자야.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할 권리 없어. 왜 껍데기만 안고 있게 상관없어. 우린 법적인 걸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 너 정말 이럴 거야. 결혼이 뭔데? 우리만 문제야, 장모님. 우리 엄마 친구 사이야 더구나. 가게도 벌 만큼 벌었어. 엄마도 일 쉬실 때 되셨고 나도 다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재산 분할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너 해, 난 아이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양육비, 그것도 내가 보낼 거야. 그 정도는 그 사람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괜찮겠지 괜찮겠냐고.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너 애 엄마야. 정이 없다고 했잖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아이인데 내가 그런 게 있어야 해. 내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 하물며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도 내 새끼처럼 키우는데 너란 여자는 대체 그래? 알았어. 이혼해 줄게 됐냐? 너를 잡아서 앉혀도 내 아이도 나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겠어. 정말, 정말. 역시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정말 고마워. 아내는 정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커다란 트렁크 2개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해 놓았는지 식탁 위에 두고는 신청을 하러 갈 때 보자면서 그렇게 집을 빠져나가더군요. 마치 오랜만에 마주한 친구와 기약 없는 약속을 잡는 사람처럼 진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이 쉬어지지 않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머리는 멍했고 한참을 울다가 아파트 난간의 베란다를 봤어요. 뛰어내리면 편해질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홀린 듯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향하던 저는 아이를 떠올리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난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저앉았죠.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들이 무섭다고 하는 수준의 이상으로 두려움이 컸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것도 어지럽고 무서웠지만 심지어 남들이 올라가 있는 것도 두려웠을 정도의 중증이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고 진짜 끝이 나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을 운명이라서 그곳을 무서워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잡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충동을 버텼고 그렇게 딱 하루를 슬퍼하다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일이 거기서 끝이 나진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말에 온 가족들이 출동을 했고 나중에는 장모님도 집으로 오셨네요. 그 일에 대한 것을 알린 것 역시 제가 아니라 아내였죠.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그간에 꽤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걸 모르지 않았기에 화를 내는 게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도 큰 배신감이 드셨는지 장모님에게 전화로 한바탕 퍼부었고 계약까지도 파기하겠다는 강수를 드셨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두 분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장모님은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첫날에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아내를 용서해 달라고 비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아내가 제 아이를 낳아줬고 그간 재산에 기여한 정도는 줘야 한다고 우기시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간 아내가 쓴 카드 내역을 읊었고 장모님은 마지막에 자존심이라도 챙겨가시려는지 제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그러니까 내 딸이 마음을 못 잡지. 그거 아나 우리 딸 재혼할 그 남자 쪽 집안도 여기 못지않아 참나. 이깟가게 몇 개 하고 작은 중소기업 하나 굴린다고 감히 우릴 무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에 정말 애미나 아들이나 그런 분이 왜 재산 분할을 구걸하러 오셨어요. 저희 가게 자리 생각보다 권리금 비싸서 엄두가 안 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마땅히 나는 내 딸이 받아야 할 걸 못 받아서 온 거야. 애가 마음이 약해서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꼴 못 봐. 이 집에서 걔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돈은 무슨 고생이여. 결혼한 이후로 아내는 명절에도 저희 집 한 번 안 갔고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집안일 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이를 돌본 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돈을 줄 생각이었고요. 당연히 줘야지 당연한 건 아니죠.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아내는 오히려 위자료를 제게 줘야 할 유책 배우자고요. 전 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준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것만큼 저도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모 그쯤으로 생각하려고요.
대리무 장모님은 부들거리면서 떨다가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리셨고,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내렸어요. 이럴 자격 없으세요? 한 번 더 찾아와서 그러시면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적선하지 않을 생각이니 알아서 구석에 처박혀 있으세요. 제모, 저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왜요? 호구 같은 사위가 화내는 거 처음 보세요. 전 화를 못 낸 게 아니라 화를 안 낸 거예요. 제가 아직도 바보 같으세요. 그저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살았던 거지. 제 성격이 원래 그랬다며 사업을 못 일으켰어요. 아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러니까 내 딸이 도망을 가지 도망이 아니고 바람이요 나가세요. 당장 이혼이라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보통의 이혼 가정을 드라마에서 보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에는 깔끔하게 끝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희의 이혼은 시간이 갈수록 어렵기만 했어요. 이런저런 관계가 얽혀 있었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던 아내도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체스터, 빨리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던 아내는 아이의 양육권까지 포기 안 할 것 같이 말을 꺼내기도 했네요. 반면 이혼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저는 이전과는 달리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오가고 말다툼을 하다가는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왕에 해야 할 이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정확히 위자료를 받아라. 그렇게 제게 조언을 해줬고 저 대신 화를 내줬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아이가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어요. 특히나 아내의 바람은 감추고 싶었죠. 아이에게 일말의 정도 없던 아내라면 제가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돈을 주면서 아내를 사랑했던 저 자신을 떠나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도 실제로도 그 방법은 나쁘지 않았어요. 꽤 큰 돈의 액수였지만 그 돈을 보고 좋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간에 사랑했던 제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전기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좋다면서 떠나버린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샀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혼 후에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사실상 그간의 집안일 전부를 제가 해왔기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 힘든 게 있었다면 아이를 위해서 더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었죠. 다행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주말에는 최대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자리, 특히나 각종 지역마다 축제가 있는데 그런 곳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는지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른들이 보면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러워 보인다고 칭찬을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는 아이다운 게 가장 좋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기간이 2년을 좀 넘어가면서 아이는 굉장히 밝아졌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눈치도 보지 않고 주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넌 왜 엄마에 대해서 묻질 않아 이혼한 거 아니야? 전몸, 그렇지 보통은 이혼하는 거 싫어하고 뭐랄까 울거나 우리 반에도 이혼한 애들 많아. 이혼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 아, 그래? 그리고 난 엄마랑 공부 말고는 한 게 없어서 외국에 있을 때, 응, 그때 힘들었던 것만 기억나. 그래도 엄마 안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는 어떤데? 아빠는 안 보고 싶긴 해. 그럼 나도 안 보고 싶어.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아. 고마워. 아빠 사랑해.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이에게 들어서인지 아니면 그간의 그 말에 한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정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왜 울어 울지 마. 너무 좋아서 좋아서. 그래? 아빠도 정말 사랑해. 앞으로는 자주 해줘야겠다. 눈물 하나도 안 나게 내 새끼 다 컸네. 아빠 위로할 줄도 알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된 연애에 애초에 잘못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니 막상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 아이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녀와 결혼을 감행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면을 보면 아내에게 있던 가장 좋은 부분만 쏙 닮아 있었기에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움 슬픔의 감정 역시도 제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도 저와 저희 부모님만 있을 때는 오르내리고 나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에도 덤덤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분개하시곤 했지만 저는 이제 상관없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절절했던 그녀의 사랑이 잘 되길 바랄 정도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당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는데 저 역시도 앞서서 몇 번의 가벼운 연애를 했네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권유였지만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였죠. 하지만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 하는 연애가 생각보다 어려웠고 드라마처럼 나쁜 사람이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스토리는 제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은 많았어요. 일단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과 제가 정말 바보 같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몇 달 전에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내가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사무실 건물에서 나와서 회식을 하러 가던 그날 저녁, 저는 200개 밑으로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아내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를 빤히 서서 보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왜 온 걸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냥 못 본 척 뒤로 돌아섰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바짝 쫓아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부탁을 했고요.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사랑을 찾아가겠다면서 눈을 반짝이던 생기있던 눈동자는 죽은 생선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딱히 미련도 후회도 없는 이별이었기에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저를 찾아오더군요.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결국 그녀가 이끄는 조용한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잘 지내는 것 같네. 덕분에. 근데 왜 이래 왜 이러냐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럼 누구한테 우리 헤어졌어. 그런데 왜 찾아오냐고 네가 화난 거 다 알아? 내 잘못이었지. 지금 화라고 했어. 그럼 이게 화가 난 게 아니야. 안 만나주고 튕기고 해석은 자유지만 튕기고 화를 내는 건 감정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지금 굉장히 귀찮고 그렇게라도 화내고 싶으면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다시 합치자고. 내가 너한테 돌아갈 생각이거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어요. 비웃어도 좋아 나도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랑 나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났어 정말이야. 하늘에 대고 맹세해 아이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주변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 아직 혼자라면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날 잊지 못하고 그렇게 야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널 못 잊어 진짜 웃기네. 네가 대체 나한테 뭔데 내가 널 못 잊어? 내가 네 첫사랑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과거일 뿐이잖아. 난 과거에 얽매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넌 이미 지나갔고 난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어. 미련도 거짓말하지 마. 너 솔직히 흔들리잖아. 나 사랑하잖아. 사랑했었지 이 역시도 과거형이고 그리고 나 여자 꽤 만났어. 다만 결혼까지는 못 간 거지. 널 못 잊어서 안 만난 게 아니라고. 나만한 여자가 없었겠지. 자신감 참 대단하다. 아, 너 같은 여자가 없긴 하더라. 속물에 혼자 피해자인 척 세상의 우울함은 다 지고 있는 너 같은 여자 흔하지 않더라. 다들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그런 여자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깨달았잖아. 넌 정말로 별거 아닌 여자였다는 거 말이야. 착각 그만해 돌아온다고 그냥 가 나야. 나 잊었어.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잖아. 나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왜 돌아오는데? 이제 알았어.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사랑 이 말 듣고 싶었지. 나 몰랐었어.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다고 널 사랑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앞으론 더 사랑할 거고. 그래서 멀어지니까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왜 돌아오려고 하는지 이유를 추측해볼까. 그 남자가 사업이 망했거나 혹은 집안이 망했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잘 살았어. 진짜야. 근데 자꾸만 당신이 그립고 보고 싶었고 아이도 그렇고 야 거짓말하지 마. 그거 온나랑 백화점에서 산 옷이지. 그리고 그 시계도 우리 엄마가 선물해 준 거고 지금 너 굉장히 애쓰고 최대한 비싼 것만 몸에 두르고 온 것 같은데 다 티가 나모. 뭐가 티가 난다는 거야. 너 고생 많이 했나 봐. 얼굴이 아주 폭삭 늙었네. 아내는 황급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더니 거울로 자신을 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 거지. 사랑이랑 재채기를 못 숨기는 것처럼 가난도 숨기지 못해.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잖아.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내 진심을 왜 몰라줘? 이보세요. 내 진심도 좀 알아주세요. 난 평생을 죽어라도 노력했어.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 매일같이 그래서 지금 내 나이에도 너보다 훨씬 좋은 능력 있고 어리고 그런 여자들이랑 만나고 있어. 내가 왜 너를 택할 거라고 생각해. 나 애 엄마야. 애도 꼴 보기 싫다고 했잖아. 권리는 있어. 나도 아이 볼 권리 있다고. 법적으로도 웃긴다. 목적을 들키니까 이제 아이를 걸고 넘어지네. 애 많이 컸어. 그래서 나도 전처럼 너한테 돈 주고 아이 지킬 생각 없고 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씨액 웃었어요. 소송할 돈은 있냐 사랑이 최고라더니 돈 때문에 사랑도 변하나 봐. 내 그 대단한 사랑 정말 견고한 것 같네요. 좀 불쌍하다 저는 뒤에서 꽤 소리치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열흘 정도 뒤에 이번에는 부모님 쪽으로 장모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거의 밥도 못 먹은 사람 꼴이었고 심한 악취까지 풍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세한 내막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인 그 인간이 정말 사기꾼이었다더군요. 특히나 유부녀를 대상으로 혼인 빙자 간음 및 사기죄로 이미 여러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어 있었답니다. 여자들 돈을 뜯어 이곳에서 쓰고 다시 그 여자 돈을 뜯어 다른 쪽에다가 쓰면서 부자 행세를 했고 달콤한 미래를 속삭이며 이혼을 시키고 위자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쓴 모양이었어요. 헌데 이미 법적으로는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한 유부남이 있었고 아이도 셋이나 있는 남자였던 겁니다. 더구나 아내가 운명이라면서 해외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 역시 연출되었고 의도적이었다고 했죠. 이를 알게 되었던 건 저와 이혼 후
그 첫사랑과 만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였답니다. 이미 제가 준 돈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상태로 도망을 쳤고, 거의 1년 후에 경찰에 잡혔을 때는 이미 돈은 공중분해된 거였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볼 거라고 그간 모아놨던 돈으로 어머니와 장사를 시작했지만 반짝 잘 되다가 망하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사랑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났으면서 저를 사랑한다며 다시 돌아오려는 아내는 현재까지도 제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어요. 물론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선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너무 아프기만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젠 제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는 아내를 보면 역겹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불쾌함에 이런 어두운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좋은 부분만 제 걸음으로 삼아서 저와 제 아이가 앞으로 행복해질 미래를 위할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